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드라마 같은, 가장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입니다. 이 시대는 특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실 너무나 다른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학적 그리고 문서에 기록된 기록에 따라 고종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황제께서 식혜를 드시고 독살되셨다고? 고종이 승하한 뒤 이런 괴문서가 전국에 뿌려집니다. 황제가 드시는 식혜에 독약을 섞어 잡수시게 드리니 이를 드신 황제의 옥체가 갑자기 물과 같이 연하게 되고 뇌가 함께 파열되셨으며 9구멍에 피가 용솟음 치더니 곧 세상을 떠나셨소이다. 한마디로 고종은 독살됐다. 사실 고종 황제에 대한 독살설은 끊임없이 제기됐었잖아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 반 무렵 고종 황제는 이곳 덕수궁 함령전에서 급서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뇌일혈. 뇌일혈. 뇌일혈?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뇌출혈 이런 거랑 다른 거. 뇌일혈도 뇌출혈이랑 비슷한 한자를 쓰는 한자어인데요. 일단 뇌자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뇌할 때 뇌. 혈은 당연히 피혈자고 일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자어. 뇌일혈이 제가 알기로는 해일할 때 그 일자일 거예요. 해일? 넘칠 일자. 머리에 피가 넘쳤다. 이런 거. 정확하십니다. 이게 넘칠 일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출혈이 되면서 이 혈액이 넘쳐 흐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걸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잖아요. 또 환자들이 이제 뭐 마비가 생긴다든지 한쪽 부분이 그리고 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몸의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진다든지 발음이 이상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모두 다 졸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뇌졸중이구나.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사망 당일 고종의 곁을 지켰던 내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날 밤 11시경에는 식혜를 드시고 잠시 국내 산책을 다녀오셨어요. 그 뒤 12시 40분경 안락의자에 앉아 쉬셨는데 오전 1시 15분경 돌연 하는 소리를 내시면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왼쪽 다리는 의자 아래로 떨어뜨리시더니 12번 발작을 일으키신 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식혜를 마시고 나서 멀쩡하게 산책도 했던 거예요. 네. 다시 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은 시간이 12시 40분. 그 후 35분쯤 지났을 때 한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일기를 아주 열심히 썼던 인물이 있습니다. 윤치호라고.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엔 비건론에 빠져서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고종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황제의 팔다리가 1, 2일 만에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이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서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황제의 이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고 혀가 닳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지인이 염을 한 사람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이상한데?
부종이 생겨서 한복을 벗기기 어려웠다? 응. 이거는 일반적인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심지어 그냥 옷이 아니라 한복이요. 그 한복이면 굉장히 통이 틈이 크죠. 넓잖아요. 네. 네. 엄청 넓은데 그게 안 빠질 정도로 부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구강 안에 치아가 다 빠져 있다. 혀가 달아 없어졌다. 혀가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에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저 내용 중에서 독살의 근거로 볼 만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련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뇌, 큰 뇌죠. 거기서 이제 비정상적인 전기적인 어떤 방전이 발생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이때 이제 뇌 경련뿐만 아니고 근육의 수축이 있으면 이걸 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작용하는 독성 물질은 섭취하면 몇 분 내에 신경계 문제도 일으키고 뭐 근육 발작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풀러 올랐다고 했는데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럼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신장에서 수분 배출이 안 될 테니까 그게 또 부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뭘 마셨냐? 그러면 뭘 먹었느냐? 뭐 식혜 마신 다음에 또 산책 갔다 온다면 3, 40분 정도 뒤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 하는 거보다는 사실 죽은 이후에 법의학에서 저희가 많이 관찰되는 사항이라 네. 근데 이제 사망 당일에 고종에 대한 병세 기록이 사실은 지금 이거밖에 없고 거의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고종은 잘 아시다시피 순종실록에 거의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니까 묘시의 태왕 전하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승하하였다. 이게 다예요. 뭐 묘시란 건 새벽 5시에서 7시니까 새벽에 돌아가셨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일단 사실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독살을 의심할 만한 맞아요. 뭔가 미심쩍어. 석연치 않다 이런 왜 이렇게밖에 안 했지? 고종 황제는 정말 독살됐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 주도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무려 수개월 동안 계속된 국제회의인데 그 개막식이 언제냐? 고종 황제가 사망하기 딱 사흘 전이에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종이 아니라 친일파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한국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독립불언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고종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살해했다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후에 이제 이완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아, 그 네. 배후에요 예, 또. 예. 자, 그런데 게다가 그날 밤 덕수궁 특별 당직자 명단엔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이완용. 여기서 또 나와? 이완용. 왜 하필 이완용이 수칙한 그날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종 황제가 뭔가 되게 불안해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괜찮은 건가? 밥을 한 숟갈 뜨려다가도 아유 가만 보자. 이거 혹시 뭐 탄 거 아니겠지? 계속 의심하네.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명성황후가 시해된 시해됐어. 이후 그럴만하다. 을미사변 이후에 그 불안은 더 극심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강수를 두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고종 황제의 수라상은 네모로 운반했다. 네모로 운반했다. 일단 고종의 의심이 보안이- 많았으니 뭘 네모로 운반했다? 네모로. 뭔가 보안을 철저하게 했나? 그래도 오. 엄청 무거운 그거 뚜껑 같은 거. 오. 을 담아가지고. 고종 황제의 수라상은 철가방으로 운반했다. 진짜요? 진짜로? 오. 수란상인데 철가방으로 몇 번을 날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는 이 짜장면 나르는 철가방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뭐지? 바로 자물쇠 달린 철가방이었어요. 그러네. 아무도 못 건드리게. 네, 맞습니다. 제가 서양 공간에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전하께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심지어 서양 공간에서 만들어서 철가방으로. 예. 중간에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고요. 철가방에다가 수라상을 넣어서 배달시키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식혜만큼은 또 너무 좋아하셔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지만 절대로 그냥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황제니까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내인들이 먼저 그 은그릇에 담은 식혜를 차례대로 맛을 보고 고종이 5분의 1쯤 마시고 나머지를 또 내인들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 먹고 나서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궁녀들도 같이 독살됐다고 했잖아요, 어. 2명이. 네네. 설마 이거 마셔서? 같이 마셔서. 식혜 마셔서? 네. 실제로 그 무렵에 궁 안에서 실제로 2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은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았다고 하고요. 아, 또 다른 한 사람은 덕수궁에 출입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래요. 식혜를 나눠 마신 내인 당사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엉뚱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섞여서 소문이 그렇게. 남은 거 어떻게 먹었나? 밖에 이렇게 내놨는데. 다른 궁까지 씹어 가서 먹었나? 놔뒀는데 왜냐면 그걸 드시고 난 이후는 뭐 처리는 허술했을 수 그렇죠. 있으니. 덕수궁에서 뭐 저기 창덕궁에 있는 내인한테 전달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쓱 거고. 갔다가 남았는데 밥을 몇 개라도 먹었나? 이상한데요? 여러분 혹시 그 1918년 19년도에 사망원인 1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이제 통계청 통계를 의하면 암이에요. 근데 1918년 19년도에는 1위가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몰랐죠.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A 타입인데 네. 그때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괴질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0.8%가 가량이 되니까 그때가 1,700만 명쯤 되니까 한 13만 명 가까이 우와. 어마어마하게 사망을 한 거죠. 네네. 그럼 뭐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종의 사망과? 그렇죠. 그냥 그럼 우연히 오밀하기는-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연히 또 그때 마치 폐결핵으로 한 명 또 다른 궁에 있던 분이 스페인 스페인 독감으로. 독감으로. 그럴 수도 있다. 아, 여기저기 그리고 워낙 많이 죽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뭐 그냥 궁에서도 한 명 죽을 수 있고 그런 거. 맞아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이완용이 이날 숙직을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완용이 실제로 숙직을 한 건 맞는데 다른 이완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동명이.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 하필 이름도 이완용이었어? 어떻게 쓰는 한자가 달랐던 거죠. 그냥 이름만 같았던 건데 그리고 이 숙직자는 자작이에요. 게다가 그때 후작 이완용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어? 그래, 그럼 전혀 아니네. 갈수록 그 이완용. 모르겠네. 왜냐하면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일본 황족의 장녀 이방자 여사의 결혼식이 바로 일본에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위해서 후작 이완용은 일본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아니었네. 대외적으로 일본이랑 조선은 하나다라고 선전할 절호의 기회인데 결혼식을 단 나흘 앞두고 4일 앞두고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으니 일본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 오히려. 아니 이러다가 결혼식 못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처음엔 일본이 고종의 승하를 쉬쉬하기로 해요. 아. 그러는 사이에 의혹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죠. 어.
자,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식혜를 마시고 나서 30분 만에 경련을 일으키고 곧바로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독약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혜를 마신 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고, 그러니까 식혜를 마시고 적어도 6시간 후에 사망한 거죠. 사망하기 전까지 12번의 발작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그렇게 경계가 심했던 고종이 독이든지 모르고 마셨다.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수많은 독곡물을 사용해도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독살이 아니면 아까도 우리가 계속 궁금했던 배에 시커먼 줄 그리고 혀가 달아 있었다.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고종의 소렴식이 좀 늦게 치러졌더라고요. 승하했을 때가 이제 1월 21일 오전인데 염을 하는 소렴식이 사흘 뒤인 24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3일의 텀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시 아들 영친왕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제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1월 21일부터 1월 24일,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시신을 어디다 보관하냐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엔 추운 겨울이라 오히려 따뜻한 곳에 모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신을. 그러니까 밖에다 두면 좀 불경하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받았을 것 황제니까. 같아요. 근데 사흘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부패가 돼요. 그러면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가스 때문에 시신이 부풀어 올라요. 혈관 안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혈관 밖으로 가스를 막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온몸이 부풀어 올라요. 얼굴도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피부가 얇은 얼굴이나 고환 또 배 같은 경우 마른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아까 처음에 한복이 찢어질 정도로 뭐 맞아요. 몸이 네. 부풀어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독곡물은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독곡물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마치 헐크처럼 이렇게 됐다. 이거는 부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쪽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보니까 입 빠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고종이 네. 이가 네, 빠지고 이가 막. 혀가 달았다. 아까 계속 의문을 하셨는데 치아가 잘 탈락되기도 해요. 부패가 되면서. 예. 혀가 없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혀가 달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체 뭘까요? 부패한 시신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부패한 걸 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게 막 온몸이 부풀어 오르니까 부패하면 부패가스가 밀어내요, 혀를. 그러니까 혀는 여기 지금 설골이라고 그래서 이 아래 목볼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뼈가 이렇게 잡고 있는 U자형 뼈가 잡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부패가 되면 이걸 밀어내요. 그러면서 또 혀도 근육이라서 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혀인지 아닌지가 모르게 돼요. 처음 보면은 전문 지식이 없었던 분들은 그냥 어디 다른 부위가 엄청 부풀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에 이게 봤더니 혀가 아닐 거라고. 혀가 네, 없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시신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술한 걸 보면 저희는 설명이 되는데 이제 처음 본 분들은 이게 뭐다 이렇게 쓰는 거가 그치. 많아요. 보이는 대로 그냥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목부터 복부까지 검은 줄이. 검은 줄, 30cm 검은 줄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부패망이라고 그래서 부패균이 혈관을 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부패가 되면서 색깔이 좀 검붉어져요. 그래서 부패될 때 보이는 혈관의 자국 이게 줄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아가 빠졌다. 네. 그다음에 혀가 없어졌대. 혀가 없어졌다. 네. 그다음에 뭐 검은 줄이 있다. 다리가 또 부풀어 올랐다. 이런 게 모두가 저희 입장에선 부패 이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부패의 흔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종이 쓰러진 건 네모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뭐야? 네모? 에이? 아, 그러게. 어두운 거 여러분 같고. 조선시대예요.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가로등이 불 켜져 있어요?
이때가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요. 동양 최초로 전기불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었던 중국, 일본보다도 더 빨리 들어온 거죠. 고종이 쓰러진 건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쓰러져요? 제주에 밤낮 바뀐 사람 많거든요. 단 이 이유 하나만으로 사망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이유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종 황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단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기상이 진짜 빨라야 오전 11시예요. 아, 거의 점심때가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첫 끼를 먹어요. 그게 네. 아침이야. 진짜 늦게 먹네. 많이 예, 됐네. 그리고 점심은 대충 초저녁에 뭐 과자나 죽으로 때우고 저녁 식사를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요. 야식. 자정이 다 돼서.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데. 아, 요즘은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아니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들의 일기에도 고종 아련 후 새벽 2시에 귀가를 했다느니 대궐에서 등불 놀이를 보고 새벽 3시에 돌아왔다느니 아이고.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근데 고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지? 새벽 6시나 돼야 주무시는 고종은 겨울 야참으로는 설렁탕, 냉면, 온면을 좋아하셨고 음료로는 술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사이다, 식혜를 드셨다. 승하하시던 날도 마지막으로 식혜를 들고 주무셔서는 변을 당하신 것이다. 너무 식성이 좋으신데. 근데 사이다를 드셨다고? 근데 새벽 그러게. 6시에 주무셨다면 술은 안 드시고 또 식혜와 사이다. 정상적이지가 않잖아. 건강에 완전 문제가 있을 수 진짜 나빠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나쁜 습관을 다 다 갖고 하고 계셨던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고종이 사망했을 당시를 보면 68세십니다. 어. 굉장히 사실 고령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이랑 또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밤에 잠을 안 자면 정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일단 자율신경계에 교란이 생겨요. 보통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는 딥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은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밤에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고 그러면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어렵고 심장에 부담을 계속 주겠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 이후에 덕수궁 함령전으로 환궁을 했는데요. 그날 이후 늘 큰 방을 두고서 작은 겹방 5개를 옮겨 다니면서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도 자는 게 아니었겠네. 네, 그렇죠. 이거를 좀 정확히 마지막으로 판정하려면 네. 고종 사망 당일에 이 기록을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 발작이 일어났을 때 김영배 전의가 우황청심환을 처방합니다. 청심환. 청심환 보통 어느 때 하신지 아시죠? 심장 너무 뛸 때. 뛸 때. 예. 조선 시대에는 졸중풍이 아까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에 구급약으로 사용했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발작을 본 한국 우리 전의도 이거는 졸중풍이구나. 그래서 청심환을 처방한 거예요. 즉 뇌졸중을 생각한 거죠. 굉장히 조용하던 상태에서 일단 의식부터 나빠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뇌졸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초반에 경련 발작을 했다는 걸로 봐선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강한 출혈로 인해서 뇌압이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초반에 굉장한 두통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고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계속 강한 두통을 느끼면서 심한 구토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뇌졸중에서는 혈관이 막혔다가 너무 운이 좋게 열려서 그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편마비가 생겼다가 10분, 15분 이내에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 내가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뇌졸중이 생겼다가 없어진 전조 증상을 느낀 거죠.
시야가 흐릿해지는 현상을 고종이 조금 겪기도 해요. 그리고 사망 당일에 일본 주치의 진술을 보면 고종이 경련 후에 잠깐 의식을 찾았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아까 기록을 보면 식혜 마신 다음에 좀 있다가 한쪽 마비가 됐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것도 흔하게 우리가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뇌경색증이냐 뇌출혈이냐 이랬을 때 뇌경색증은 이렇게 정적적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적기 때문에 뇌출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뇌조직 내 여러 군데에 이렇게 피가 쫙 퍼집니다. 혈액이. 그러면서 이 피가 흘러가는 공간이 단단한 머리뼈 아래 뇌와 머리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막이 3개가 있어요. 경막, 단단하다 할 때 경막, 그다음에 지주막. 지주라는 뜻이 거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미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아래 연막 이렇게 있는데 그 지주막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막 아래에는 원래는 지금 정상적으로 물이 들어있거든요.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 이 지주막 아래에서 피가 터지면 척수아시죠? 네. 거기까지 이렇게 피가 막 쫙 퍼지는 거야. 이렇게 지주막과 출혈이 쫙 퍼지게 되면 급속하게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서 좀 빠른 시간 내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겨울인데 맞아요. 따뜻한 방 안에 있다가 산책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네요. 아, 온도 차이가 확확 바뀌.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어요. 보통 뇌졸중이 겨울에 많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쉬는 것도 그러니까 좋아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이게 한 번 증상이 왔다가 다시 또 괜찮아졌다고 하면 아 이게 정말 컨디션도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그쵸, 그러려니 그쵸. 할 그럴 텐데. 수가 있는데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영어로 이제 fast라고 하는데요. 빨리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약자예요. F는 face, A는 arm, S는 speech에서 얼굴이 마비가 되거나 팔이 갑자기 힘이 마비가 되거나 감각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그다음에 speech, 발음이 이상해지거나 말을 못 알아듣겠거나 말을 못 하겠거나 이런 실어증이 생기면 T, 타임,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니까 내가 40%의 확률로 오늘 내일 사이에 심각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상이었어도 119 부르시고 병원에 가서 예방을 하기 위한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재발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게 이제 나노 로봇의 시대예요. 그래서 뇌혈관으로 들어가서 뇌동맥류를 채우는 게 이런 로봇들이 하는 시대가 곧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의 한 300분의 1 정도의 굵기의 자석 로봇이 혈액 응고제를 싣고 뇌동맥류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이 시절에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종황제의 장례식은 40일 만에 치러졌어요. 조선의 국장은 왕이 승하하고 5개월 뒤에 발인을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국권을 상실한 망국의 군주 고종의 장례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일본의 사카키관에 담겨서 일본식으로 치러졌다고 해요. 고종황제의 죽음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요. 장례식 전후로 경성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죠. 조선총독부 추산 106만여 명이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종 황제는 이제 죽고 나서야 비로소 꿈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헤이그 특사 당시에 전 세계에 그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하다가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종 북살설을 계기로 해서 이 결집된 3.1운동이 그게 미국, 프랑스, 영국, 서방 국가들에게 알려지면서 조선의 독립 의지가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질병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죽음이 일제 압박을 좀 이겨내려는 우리 국민의 3.1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